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최양호 박사님, 요즘 종횡무진으로 활약을 무슨 많으십니다. 말씀이에요? 네. 모시고 이 새해 한국 정치와 경제 어떤 상황을 좀 듣겠습니다. 최 박사님, 먼저 대선이요 굉장히 빨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2월 말이면은 인용이 뭐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방점을 두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뭐 4월 말이나 5월 초에 되는데 5월 초가 연휴가만 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관위에서는 비공식적이지만 4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대선을 치를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뭐 아주 심도 있게 뭐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벚꽃 대선이냐 폭염 대선이냐 그러는데 지금 가능성으로 봐서는 좀 벚꽃 대선 뭐 꽃 피는 시절에 대선이 가지 않느냐 그런 상황도 바로 점쳐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선 후보들이 뭐 공약들 내고 좀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뭐 반기문 총장도 빨리 귀국한다고 그러고 일부 또 새누리당에 뭐 계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대선 출마하신다는 얘기도 돌고 있고 그런 걸 봐서는 이제 좀 대선 시기가 빨라졌다.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재인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거의 이틀 사흘 걸러 한 번씩 무슨 공약을 발표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거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노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안보 문제에서 자신이 얻어맞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서 그 개헌 세력들을 못 뭉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반기문 지지율만 떨어뜨리면 된다. 금정으로. 세 번째가 이제 그 호남의 지지율에서 국민의당의 우위를 가지면 된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놓고 이제 개헌 세력을 그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본인을 후보로 상정한 그 민주정책연구원 내부 문서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헌을 그렇게 막고 있는 거.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이 귀국할 때쯤 되면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또 검증이나 폭로 이런 것들이 터질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계신데 지금 공약보다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87년 체제의 그런 한계성이라든가 우리 요번에 나온 얘기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우리 이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사실 97년도 그 경제 위기나 지금 2017년도 이 경제 위기나 거의 같아요. 뭐 부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성장률 떨어지는 문제 거의 같기 때문에 20년간 계속되어온 그런 만성 질병에 대해서 문재인 뭐 지금 유력 대선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시는 것보다 진단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디로 가려 그러면 현재 좌표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네, 배의 선장은 뭐 어디 부산항으로 가자, 요코하마로 가자, 뭐 LA로 가자 이렇게 어떤 목적이 정했을 때는 자기 배의 좌표가 태평양상에 어디에 있느냐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철저한 우리 국가나 우리 시스템에 대한 진단 없이 그냥 지금 공약만 발표하시는데 그랬다면 그거야말로 사상누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성할 건 반성하고 진단할 건 진단하고 어디를 아픈 그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결단을 내려줄 지금 지도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진단을 주위 분들이나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거를 바탕으로 공약이 좋은 공약이 나와야죠. 뭐 국정원에서 뭐 이번 이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뭐 이 개입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다음 날에서 국정원을 이제 뭐 없앤다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너무 파퓰리즘에 영합하는 그런 이 공약 발표는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가 요즘 뭐 최순실이 드나들었다 하니까 청와대가 흉가라고 뭐 청와대에서 근무 안 하고 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그럼 청와대를 파가지고 연못을 만들겠다든지 뭐 그런 참. 근데 요즘 이 안보 경제 이 두 가지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크게 이제 우리가 변곡점으로 삼는 게 이제 트럼프라는
네. 또 미국의 지도자가 새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서 과연 일성이 무엇일까? 그래서 뭐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 두 큰 틀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혼란하고 또 뭐 컨트롤 타워가 뭐 부재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 닥쳐올 진짜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리프트 대사가 이임 기자회견을 40분 앞두고 취소를 해버리고 이랬는데 이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사가 가면 부대사가 직대를 하면서 후임 대사를 임명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네. 지금 일본의 대사는 금융 전문가를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대사를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직 대사 이임을 막은 부분은 트럼프가 아마 한국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가장 지금 접점이고 가장 뭐 전 세계에 어떤 혼란을 줄 수 있는 중심지에 한국이 있는데 고민이 많겠죠. 어떤 사람을 보낼 거냐. 근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의 이제 큰 흐름을 보면 이제 진짜 스트롱맨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지도자들, 그다음에 힘에 의존하는 지도자들이 곳곳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푸틴, 트럼프, 그다음에 근데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 푸틴은 2024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만들었고, 트럼프도 우리가 뭐 한 번만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잘하면 재선도 가능하고. 재선 8년 할 수 있겠죠. 아베 보세요. 아베도 지금 장기 집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9월달에 전국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자기 1인 체제를 완전히 공고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힘센 아주 힘에 의존하는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장기 집권하는 트렌드로 간다. 그랬을 때 우리의 수는 뭐냐?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서 재선이라든가 금방 어떤 전국적인 변화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관계라든가 우리의 그 소위 말하는 등거리 외교, 뭐 끼인 외교 이런 것들이 뭐 바로 경제하고도 직결이 되고 우리나라의 앞날에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고 많은 대안들이 나와서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2017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큰 파도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거나 주요 정파가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아까 최 박사님이 말씀한 정확한 진단을 우선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 우리가 해방 이후 70년 동안에 가장 큰 위기에 지금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보 부분에서도 동맹관계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상황이 매우 강하다. 조지 W. 부시 때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하면서 동맹의 위기가 굉장히 오지 않았습니까? 아슬아슬했죠. 그렇죠. 그런데 겨우 그때는 그 미국의 조지 W. 부시라는 사람이 기성 정치인에 속했기 때문에 한국의 그 정권과 이렇게 서로 간에 이 칼라가 맞지 않아도 뭐 참고 견디면서 또 넘어갔는데 이제 이 트럼프라는 부분은 기존의 미국의 뭐 보수당이나 보수 민주 이런 어떤 색깔, 그 공화민주로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정치 칼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노무현 정권처럼 만약에 이 야당이 집권해서 트럼프 정권과 부딪힐 때 트럼프는 조지 W. 부시가 했던 것처럼 뭐 이라크에 전쟁도 하지 않는 비전투 병력 좀 보내주면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또 전시작전권 정리하는 정도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수준이 아닐 거다라고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수십 년 전후 그 70년이 됐죠. 나토 체제를 지금 트럼프가 이거 뭐 유용하냐 그렇죠. 보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나토가 미국 때문에 있는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돼서 하는 거 보면 나토가 미국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유럽 때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자체도 좀 부정을 하는 부분들이 부정이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폄하하는 부분들이 이게 뭐 과연 한국만을 위했던 거냐? 미국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있는 거 아니냐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다. 너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뺄 수 있다. 그리고 너가 거기 원하지 않느냐 원하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라.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선방을 놓을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 전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잡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사드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을 반대하면서 그 다음에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도 반대하면서 다음 정권에 가서 보자. 다음 정권에 가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것은 결국 반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G1, G2 미국과 중국의 그런 어떤 힘겨루기의 한 측면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쭉 세계 역사상에 보면 G1과 G2가 싸울 때는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영국, 그 다음에 뭐 독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G2 중국이 뭐 2030년 되면 이제 GDP 수준도 미국하고 넘고 자기가 기축통화로 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이 그 안에서의 지금 레버리지가 되면 안 된다. G1과 G2가 진짜 강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붙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국익에 좋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느냐. 자, 위기라는 거, 또 변화라는 거는 항상 우리의 능력은 그것을 우리의 국익으로 바꾸는 능력인데 그런 것을 뭐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이제 분명히 우리 지도자가 나와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올해가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진단을 잘하는 사람한테 저는 표를 드릴 것 같아요. 97년도, 2009년도의 저 위기는 외부에서 온 위기고 급성 질환이었어요. IMF나 금융위기는. 그렇죠. 그 바깥에서 오고 뭐 눈앞에 잘 몰랐는데 터진 거고 요번은 제가 보기에는 만성 질환이거든요. 만성 질환이 한계에 와서 터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우리 지도자,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명의는 만성질환의 원인과 그 환부를 찾아내서 그거를 도려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G1과 G2 또 국제정세에 트럼프의 강하게 원칙을 갖고 아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환부를 뭐 떼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네 말은 못 듣겠다 이러한 원칙을 쓸 수 있는 그러려면은 뭐 두말 필요 없죠. 진단이 필요하죠.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쑤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암이 있는데 드러내야 되는데 나는 뭐 니네 동조 못한다. 그런 원칙이 있을 수 있는 진단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산발적인 그 분야별 그냥 파퓰리즘적 공약을 남발시키면서 짧은 대선 기간을 이용해서 그 검증을 회피하고 또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고 지금은 유사 선거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2달이면 경선에 한 달, 본선에 한 달 딱 이렇게 해버리면 경선하는 동안에는 뭐 내부 이야기니까 그렇고 실제로 검증을 제대로 못한 채 대통령이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당면한 최순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에서 두 번이나 그 최태민과의 그 관련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들의 재산 또 그들의 영향력, 3인방의 문제, 뭐 전화가 그들이 아니면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결국 그게 관가된 채 넘어갔다가 그 문제 때문에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선 후보로 봤을 때 저 사람의 안보관이 문제가 있다. 또 저 정권이 과연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과 수석을 했던 노무현 정권에서 그야말로 경제를 개혁해서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행포나 균형을 갖다가 이 균형을 파괴하는 슈퍼자본주의를 깨부쉈다. 그러면 그 정권의 칼라에 맞게 간 건데요. 근데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었다라고. 그렇죠. 삼성 예, 경제연구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좌파 진영에서 굿바이 삼성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 오리지널 좌파들이 노무현 정권을 너네들은 삼성공화국이었다라고 뭐 짐사부터 정책 공약부터 공무원 교육까지도
국가 예산 편성까지도 다 삼성을 위해서, 또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신분의 격차를 갖다가 넘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다 그런 영향이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문재인 지금 후보가, 저는 후보라 불러요. 왜 뭐 전 대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대선 운동하고 다니고 본인이 거의 당의 유일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처럼 자료를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뭐 전 대표 이렇게 하고 문재인 후보라고. 그럼 문재인 후보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삼성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데, 최근에 최순실 사태로 삼성이 다시 부각됐는데, 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삼성이 최순실을 통해서 박 대통령을 한마디로 포획한 게이트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곁다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자신이 삼성의 계획을 특별히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제3자 유체 이탈화법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집권했을 때 삼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내걸었던 국민에 대한 공약이나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굴복을 한 바가 있다. 근데 내가 되게 되면 이렇게 다시 굴복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가겠다. 이 자기 반성을 포함한 그 어떤 이 삼성이라는 정치 세력에 대한, 저는 경제 세력을 넘어서서 정치 세력이라 봅니다.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요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한국 국민들이 저는 망각이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집단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데 저는 2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선거 기간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만 해도 8개월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검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 소장님하고 저하고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 세력을 만든다기보다도 언론과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여기서 계속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안보관이 뭐요? 뭐 한두 차례 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모여서 나오면 그거를 세밀히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검증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 사실상 뭐 여야나 지금 뭐 누가 나온다는 걸 그림들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비 후보라고 지칭을 한다면 그분들의 검증은 뭐 사적인 거, 도덕성,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통찰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황 소장님하고 저가 이제 검증을 시작할 때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그걸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지식을 주는 게, 저는 이런 방송과 또 우리 방송에서 그래도 패널로 활동하시고 또 언론이라는 공정한 부분에서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이제 과거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와 특검에서 많이 잘 조사하고 좋은 판결을 내주실 것 같다면, 그럼 거기다 맡겨놓고 앞으로 나올 지도자에 대한 검증을 이제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보수 농객이나 아스팔트 보수라는 분들이요 한 90%가 박근혜 대통령 살리자로 몰려가서 사실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안보관 문제, 그거는 뭐 유일하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 가장 장기가 있는 분야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사실상 포기하고 종북 척결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은 안 만들려면 박근혜 살려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으로 부담스러운, 저는 이렇게 과감히 요구를 합니다. 지금 박근혜를 살리는 문제가 중요하냐, 보수라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안보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행동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서요 다 박근혜를 살리러 갔어요. 그런데 박근혜 살리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용기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따몽 당상처럼 자신이 당선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후보를 검증하자, 특히 안보관을 검증하자라는데 앞장서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지. 그래서 사실은 좀 비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제 시각이에요. 네. 지성의 양심과 미래에 대한 신뢰, 의리, 예. 뭐 그거에 대한 지금 뭐 철저히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 과거에 대한 것은 지금 법치로 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잘잘못은. 그럼 법치라는 거 우리나라의 아주 근간인데 거기서 해준다고 맡겨놓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뭐 민심이나 어떤 여론보다는
법의 텐데 원칙이 깨진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 안에서 그건 풀면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지금 뭐 특별하게 불리하게 할 만한 그런 그래요. 인적 구성이나 환경이 아니잖아요. 전부 박 대통령이 임명했던 네.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럼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불공정하게 한다든가 그런 법치주의에 벗어나는 공정치 않은 거면 그때 분연히 일었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주어진 뭐 이 물리적 시간에 의해서는 우리가 검증을 해야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지 지금 여기는 법치의 테두리에서 이제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쭉 나누면서 우리 황 소장 칭찬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우리 보수가 뭘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우리가 지킨다는 보수에서 지킨다는 게 안보, 민주주의, 시장 경제 아닙니까? 자 시장 경제 뭐 민주주의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민주주의에 태동할 때는 왕정 정치에 대응해서 민주주의가 나는데 그 당시로는 가장 진보적인 사상 아니었습니까? 민주주의가. 그럼요. 그거를 보수가 와서 그거를 체계하고 보편타당한 원리를 하고 원칙을 세우고 이러면서 보수가 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자유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들 또는 왕실 중심의 그런 경제에서 뭐 시장 경제로 왔을 때 그거조차도 당시에는 가장 진보적인 거였어요. 예, 근대 시민사회의 두 축이 하나는 민주주의고 그렇죠. 하나는 시장 경제. 그러니까 왕과 귀족, 특권층이 가진 그렇죠. 정치와 경제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황 사장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보적인 생각을 굉장히 뭐 많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 이제 보수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축에는 안보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진보와 보수의 그런 이 개념적인 것을 뭐 실천도 하셨고 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수만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다 내공이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이런 뭐 대결이 있다고 그랬을 때 가장 바람직한 건 보수가 가라 이거죠. 보수가 가면 진보가 앞으로 나가면 보수가 그거를 보편타당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야 사회가 발전된다. 예, 한 사람은 시대에 앞서서 그렇죠. 치고 가고 한 사람은 뒤에 가면서 정리해 가는 거죠. 싸울 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안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수적인 생각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안보라는 부분은 그 어떤 사회,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펀더멘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보수 진보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릇이잖아요. 우리 국민을 담아내는 그릇인데 그것을 깨면 안 되죠. 그것을 흔들리는 사람은 그거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거예요. 그건 지금 이 국가라는 틀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에는 언제부터인지 저는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 제야운동의 일종의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네. 기성의 체제에 대한 정오가요. 한마디로 이렇게 너무 나가버려가지고 기성의 체제에 대한 반발심에 빗대어서 상대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체제에 대해서는 비하하고 상대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심을 이렇게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 유혹하고 북한에서 세뇌시키고 공작해서가 아니라 7, 80년대에 스스로 걸어서 이 북한 체제라든지 또 당시 소련 체제, 사회주의 체제에 걸어간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몰락 이후에 기성의 자기 주장들을 약간은 이렇게 덮어놨던 거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바꾸지를 않고 있다가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의 작동 시스템이 전 세계에 좀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 한계가 오니까 이제 다시 자기의 본색을 좀 드러내고 있다. 근데 그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 자본주의의 작동을 고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보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유별나게 친중이나 친북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이 상류 지식인 계층의 학계, 문화계, 언론계, 또 이 제야 정치계의 리더들, 심지어 야당의 리더들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배어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가 맞느냐 안 맞느냐고 하면 야당에서 정치를 하려면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된 사람은 야당에서 정치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제가 민주당에서 저 사실 경제관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쪽이 더 맞을 줄 모릅니다. 저는 상당히 개혁적이니까요. 근데 정치를 못하는 이유가, 포기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저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당에 몸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튕겨져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 중국에 민주당 의원 7명이 가서 기껏해야 왕이한테
옛날에 왕이라는 게 뭐 우리가 볼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하던데 많이 컸긴 컸더라고요. 근데 왕이는 이러는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뭐 경제에 대한 제재를 풀러 갔다고 하면서 오만 한마디 해프고 그 다음에 실제로 관련 부서를 가서 따지지도 않고 중국 정부가 한국 대사를 만나주지도 않고 한국 정부를 상대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마치 우리가 집권하면 그 다 사드니 뭐니 다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태도 나 진짜 저거 문제가 있다고. 아니 뭐 바로 환구시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야당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한국 대표가 와서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뭐 한국의 입장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런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안보와 외교에서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제가 지금 어제 미국에서 좀 듣기로는 북한이 20일 날 트럼프가 금요일 날 취임을 하면 21일에서 23일 사이에 예. 핵실험을 6차 핵실험을 하거나 또 불꽃놀이를 한번 하시는군요.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좀 봐주라. 트럼프는 우리하고 대화하자. 트럼프가 그냥 상투적으로 했던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햄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과 대화하겠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미련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을 상대하기보다는 중국을 보고 그렇죠. 이미 트위터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 너네 우리한테 돈 많이 받아 벌어갔는데 그거 북한에 돕지는 않겠지. 이 말은 너가 우리한테 돈 벌어가서 북한에 대한 뒤로 식량이나 연료 떼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핵무기 개발할 때 사실상 뒤에서 도운 거 아니냐. 이래서 북한을 중국의 개라고 보면 너가 개는 너가 단속해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G1과 G2의 아주 극렬한 싸움입니다. 거기서 진짜 우리 국익이 뭔지, 우리 미래가 뭔지를 아주 철저하게 냉철하게 우리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다시 또 부언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판단을 좀 그리고 진단을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체제가. 그래서 뭐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사실 대선보다는 개헌이 먼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지금 뭐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만은 그래도 진짜 양식 있고 뭐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틀을 바꿔야죠. 체제를 어떻게 계속 개선할 것인가. 87년도에 없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때는 좀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지만 없었죠. 인터넷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다 넣어줘야 되고요. 시대가 네트워크로 가는데 그랬을 땐 서로의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난 뭐 정치 뭐 체제 뭐 이 지배 체제에 대해서 뭐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잘 할 테니까 그거는 뭐 우리 국민의 민의를 따라서 해주면 되고요. 그런 틀을 새로운 틀을 놓고 거기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뽑혀야 된다. 그런 생각에는 제가 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너무 대선 시기가 빨리 가다 보니까 이게 대선 시기가 빨리 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검증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검증을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에서 네거티브를 넣으면 방어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 좀 아까운 두려움 이런 것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저쪽에는 민주당 쪽에는 사실상 문재인 후보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비문이나 무슨 친문의 구별이 없이 거의 이 승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비문들이 뭐 문재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탈당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개헌 세력으로 합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의 대선 경선 절차나 이런 것들은 그냥 세레모니에 불과하다. 그러면 저쪽은 이쪽의 사람들을 계속 분열시키고 또 이렇게 검증을 하고 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이 오른쪽을 보면 당이 어느 당으로 갈 것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는 누가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이 합쳐져야 될 전체적 흐름
당도 합치고 개헌도 해야 되고 대선 후보도 여러 사람을 조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네. 그 일들을 하는 게 행정적이거나 절차적으로도 너무 그렇죠. 많고 복잡해요. 자, 그런데 새누리당은 또 안에 남아서 자기들 집에 또 지금 싸움이 나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는 시간만 하루하루 가게 되면 그냥 대권이 조 앞에 있는데 대권을 한 발씩 하루에 네. 접근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이 어려운 난국을 좀 심플하게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좀 구분을 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어. 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대선이라는 건 항상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의 축이 이제 기울기 시작하면 확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바로 그 아주 그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월 12일 날 이제 반기문 총장이 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그 이후에 이제 1월 24일인가 뭐 며칠 날 보수신당이 이제 창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가 그 12일간이 굉장히 바쁘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여서 어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 타워가 또 아니면 중심이 잡히는 그런 아주 긴박한 시간들이 돌아갈 건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고리로 할 거냐, 안보냐, 개헌이냐,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이 방향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친박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친박도 분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안에서도 지금 네. 소수 핵심 친박이라는 부르는 사람과 범박들하고 관계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친박도 분열하고 뭐 여권이 다 지금 분열하고 있는데 다시 모을 수 있는 화두가 뭐냐. 그럼 뭐 정치공학적으로만 딱 말씀을 드리면 보수가 재집권할 수 있느냐. 보수가 재집권하는데 그러면 없애야 될 게 뭐고 지속해야 될 게 뭐고 새로 해야 될 게 뭐냐. 그거 진짜 뭐 유력한 이 여권의 이 지도자들 뭐 5-6분만 모이시면은 다 진짜 계급장 떼고 정치적인 거 다 공학적인 거 떼고 말씀하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노회찬 의원이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보수의 재구성이 그렇죠. 지금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현 시기에서 보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